여자가 뭘 알아? 이건 남자 일이야. 중위 계급장이 뭐 대수냐? 여기선 내 말이 법이야. 그날 제 얼굴에 쏟아진 건 음식물만이 아니었습니다. 수치, 모욕, 그리고 오랫동안 썩어온 조직의 악취까지. 뜨거운 국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리는 동안 수십 명의 병사들이 숨죽이며 지켜봤습니다. 아무도 저를 도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도울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설치면 군생활 끝장내줄 수도 있어. 여자 주제에. 하지만 제가 웃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저는 그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사이다 같은 가슴 뻥 뚫리는 복수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큰 힘이 납니다. 어디에서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지금 바로 군대 속에 감춰진 썩은 진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정준장님의 사무실은 늘 서류, 냄새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국방부, 청사의 위험과는 달리 이 방 안에서 오가는 이야기들은 대부분 군의 어두운 면을 다루고 있었죠. 저는 그날도 여느 때처럼 간단한 브리핑을 받으러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진 대령 정준장님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무거웠습니다. 30년 가까이 군 생활을 하신 분의 얼굴에서 고민의 주름이 더 깊게 하였습니다. 예, 준장님. 이번 임무는 좀 특별하네. 준장님은 갈색 봉투 하나를 제 앞으로 밀어냈습니다. 봉투에는 최고 기밀이라는 빨간 도장이 서명했습니다. 저는 봉투를 뜯으며 준장님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20년 넘게 감찰실에서 일하면서 수많은 비리를 파헤쳐왔지만 오늘따라 준장님의 눈빛이 유난히 무거워 보였습니다. 강원도 인제 제5일이 급양부대입니다. 겉으로는 조용한 시골 부대지만 내부에서 심각한 비리 정황이 포착됐네. 식자재 횡령, 납품 비리. 그리고 준장님은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병사들에 대한 가혹행위까지. 문제는 이게 조직적이라는 거야. 부대장까지 연루됐을 가능성이 높아. 서류를 넘기는 제 손이 절로 느려졌습니다. 급양부대 군인들이 매일 먹는 밥을 만드는 곳에서 벌어지는 비리라니. 그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병사들의 건강, 사기,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인권의 문제였습니다. 이번 작전은 위장 파견이네. 자네가 중위로 신분을 낮춰 그 부대에 들어가는 거야. 공식적으로는 인사 발령. 실제로는 특별 감찰 자네 신분을 아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 중위 제 실제 계급보다 2단계 낮은 계급이었습니다. 감찰 업무를 하면서 여러 번 신분을 위장해 본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장기간 다른 계급으로 활동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최소 한 달 내부 구조를 파악하고 증거를 확보하고 배후까지 추적하려면 그 정도는 걸릴 거야. 힘들 거네. 서진 대령. 특히 자네에게는. 준장님의 말끝이 흐려졌지만 저는 그 의미를 알았습니다. 여군이라는 것. 그것도 감찰관 신분을 숨기고 일개 중위로 들어가면 받을 차별과 무시를 하지만 저는 이미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눈으로 보고 증거를 가져오겠습니다. 사흘 후 저는 낡은 군용 트럭에 몸을 실었습니다. 인제로 가는 길은 생각보다 멀었습니다. 고속도로를 벗어나 국도로 다시 좁은 산길로 접어들수록 문명과 멀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건 끝없는 산과 이따금 나타나는 작은 마을뿐이었습니다. 제5일이 급양부대 정식 명칭보다는 그냥 급양대라고 불리는 이곳은 주변 3개 부대의 식자재를 공급하고 관리하는 곳이었습니다. 규모는 작지만
다루는 물자와 예산은 상당했습니다. 그만큼 비리가 끼어들 틈도 많다는 뜻이었죠. 부대 정문을 지나 안으로 들어서자 첫인상은 낡음 그 자체였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건물들, 녹슨 철책, 금이 간 콘크리트 바닥. 시설이 오래된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관리가 되지 않는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무도 이곳을 신경 쓰지 않는다는 느낌. 버려진 곳 같은 느낌. 새로 오신 서진 중위님이시죠? 젊은 병사 하나가 제 짐을 들어주겠다며 다가왔습니다. 계급장을 보니 이등병이었습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민수 이병입니다. 중위님 숙소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민수 이병은 20 남짓해 보이는 순박한 인상의 청년이었습니다. 제 짐을 들고 앞장서서 걸으며 부대를 간단히 소개해줬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투에서 묘한 조심스러움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누가 듣고 있을까 봐 두려워하는 듯한. 여기가 중위님 숙소입니다. 여군은 중위님이 처음이라 처음이요? 예, 이 부대에 여군이 배치된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받을 시선이 어떨지 충분히 예상됐습니다. 숙소에 짐을 풀고 저는 부대를 한 바퀴 돌아보기로 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내일부터 근무지만 미리 분위기를 파악해두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급양 건물로 향했습니다. 저녁 식사 준비 시간이라 그런지 안에서 사람들의 목소리와 조리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급식소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기름 냄새, 김치 냄새, 그리고 무언가 오래 묵은 듯한 냄새까지. 조리실 안을 둘러보니 예상보다 더 낙후된 시설이었습니다. 오래된 냉장고, 녹슨 조리기구,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환기구 위생. 상태도 의심스러웠습니다. 누구십니까? 굵은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건장한 남자가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계급장을 보니 상사였습니다. 서진 중위입니다. 오늘 부임했습니다. 아, 소문 들었습니다. 박철수 상사입니다. 박상사 사전조사에서 본 그 이름이었습니다. 이 부대 급양 업무의 실질적인 책임자, 그리고 비리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사람. 여기 둘러보시는 겁니까? 예, 내일부터. 근무니까 미리 파악하려고요. 그러십니까? 그런데 중위님 박상사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급양은 좀 특별한 곳입니다. 힘도 써야 하고 물자 관리도 까다롭고 여자분이 감당하기엔 말은 정중했지만 속뜻은 명확했습니다. 여자는 이런 곳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 저는 담담하게 그의 눈을 마주 봤습니다. 잘 배우겠습니다. 상사님 박상사는 비웃음을 흘리며 돌아섰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시작이군요. 이곳의 진짜 모습을 이제부터 천천히 벗겨낼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곳에서의 시간이 결코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수없이 많은 비리, 현장을 겪어왔습니다. 두려움보다는 사명감이 앞섰습니다. 누군가는 이 부조리를 바로잡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바로 저였습니다. 아침 점호가 끝나고 저는 본격적으로 급양 업무에 투입됐습니다. 중위님. 오늘은 감자 껍질 좀 까주시겠습니까? 이민수 이병이 조심스럽게 부탁했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커다란 대야에 담긴 감자 앞에 앉았습니다. 옆에서는 다른 병사들이 배추를 다듬고 고기를 손질하고 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중위님도 이런 일 하시는구나.
지나가던 한 병사가 중얼거렸습니다. 비아냥거리는 투는 아니었지만 신기해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부대에서 장교가 직접 이런 일을 하는 모습이 낯선 모양이었습니다. 작업을 하면서 저는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병사들의 움직임, 물자의 흐름, 그리고 무엇보다 박상사의 행동을. 박상사는 조리실 한가운데 서서 이것저것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실질적인 작업 지시보다는 감시에 가까웠습니다. 야, 거기. 감자 크기 똑같이 썰으라고 했지. 배추 물기 제대로 안 빼면 김치 상한다고 몇 번을 말해. 박상사의 고함 소리가 조리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병사들은 주눅 든 표정으로 더욱 빠르게 손을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업무 지시와 가혹행위의 경계는 분명했습니다. 이건 후자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배식 준비를 하는데 박상사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중위님. 오늘 배식은 제가 하겠습니다. 중위님은 뒤에서 보조만 아니요.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배식 과정을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음식의 양과 질, 병사들의 반응까지. 박상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중위님. 급양 배식은 경험이 필요합니다. 첫날부터 무리하시면 괜찮습니다. 저는 국자를 들고 배식대 앞에 섰습니다. 병사들이 하나둘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병사에게 국을 떠주면서 시판을 받습니다. 밥의 양이 예상보다 적었습니다. 반찬도 부실했습니다. 이병. 이게 정량인가요? 이민수 이병이 난처한 표정으로 박상사를 힐끔 쳐다봤습니다. 그렇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군 규정을 달달 외우고 있었습니다. 이건 규정 분량의 7할에서 8할 정도였습니다. 나머지는 어디로 갔을까요? 배식을 계속하는데 박상사가 갑자기 제 옆으로 바짝 다가왔습니다. 중위님. 너무 많이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규정량입니다. 규정은 그렇지만 우리 부대 사정이 있습니다. 식자재가 늘 넉넉한 게 아니거든요. 식자재가 부족하다. 장부상으로는 충분한 양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사전 조사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차액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상사님. 저는 규정대로 하겠습니다. 제 말에 박상사의 인상이 구겨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병사들이 지켜보고 있어서인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배식이 끝나고 저도 식판을 들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음식을 한 입 먹어보니 맛이 이상했습니다. 싱겁고 재료도 신선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김치는 시큼한 냄새가 났습니다. 중위님, 이민수 이병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어때요? 맛이? 솔직히 별로네요. 늘 이렇습니다. 처음엔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냥 익숙해졌어요. 익숙해졌다는 말이 가슴을 쳤습니다. 병사들이 이런 음식을 매일 먹으면서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 그게 더 큰 문제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시판을 반납하러 가는데 박상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중위님. 잠깐 이리 좀 오십시오. 조리실 구석으로 따라갔습니다. 박상사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중위님. 이 부대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십니까? 아직 첫날이라 바로 그겁니다. 아직 모르시니까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박상사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이 부대는 오래된 곳입니다. 나름의 규칙이 있고 질서가 있습니다. 그걸 무시하고 혼자 규정 타령하시면 곤란합니다. 상사님. 저는 규정을 지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위님. 박상사가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여자가 뭘 합니까?
급양은 남자들 일입니다. 힘도 써야 하고, 물자 다루는 것도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고, 솔직히 중위님 같은 분이 여기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꿈틀거렸습니다. 분노? 아니, 그보다는 각성에 가까웠습니다. 아, 이제 시작이구나. 진짜 모습을 드러내는구나, 상사님. 저는 제 업무를 충실히 할 것입니다. 업무. 하하, 박 상사가 비웃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으시면 해보십시오. 하지만 여기선 중위님 뜻대로 안 될 겁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직접 부딪히니 감정이 복받쳤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비슷했습니다. 박 상사는 노골적으로 저를 무시했습니다. 중요한 업무에서 배제하고, 의견을 묵살하고, 심지어 병사들 앞에서 망신을 주기도 했습니다. 중위님. 이것도 모르십니까? 기본적인 식자재 관리도 모르시면서 무슨 급양 업무를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증거를 모으고 구조를 파악하고 핵심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그날이 왔습니다. 점심 배식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여느 때처럼 국을 떠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 상사가 갑자기 제 옆으로 와서 국자를 빼앗았습니다. 중위님. 오늘은 제가 하겠습니다. 중위님은 좀 쉬십시오. 상사님. 저는 괜찮습니다. 아니, 제가 하겠다니까요. 박 상사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주변 병사들의 시선이 일제히 우리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국자를 놓지 않았습니다. 상사님. 저는 제 업무를 하는 것뿐입니다. 업무. 여자가 무슨 급양 업무를. 박 상사의 고함에 식당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병사가 숨을 죽이고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중위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자가 이런 데서 뭘 안다고 설치는 겁니까? 규정 타령만 하면서, 실제로는 아무것도 못하면서. 박 상사는 이제 완전히 이성을 잃은 듯 했습니다. 제 앞에 바짝 다가서서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켰습니다. 이 부대는 내가 10년 넘게 돌려온 곳입니다. 여자 하나 와서 이래라 저래라 할 곳이 아니에요. 저는 침착하게 그를 바라봤습니다. 주변 병사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민수 이병은 창백한 얼굴로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박 상사가 배식대 위에 식판을 집어들었습니다. 국과 밥과 반찬이 가득 담긴 식판을. 그리고 그는 망설임 없이 그것을 제 얼굴에 쏟아부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얼굴을 타고 흘렀습니다. 밥알이 머리카락에 엉겼습니다. 김치 국물이 군복을 적셨습니다. 식당은 죽음같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국물이 눈에 들어가 따가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박 상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박 상사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식판을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쨍그랑 하는 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이제 알겠습니까? 여기선 계급장 달았다고 다 통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조용히 얼굴에 국물을 닦았습니다. 손등으로. 병사들이 숨죽인 채 지켜봤습니다. 누군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이민수 이병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박 상사를 똑바로 바라보며 한마디 했습니다. 이제 끝까지 가보죠. 제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차분했습니다. 분노가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분노가 너무 깊어서, 너무 확고해서, 오히려 냉정해진 것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몸을 돌려 식당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온몸이 떨렸습니다. 수치심과 분노가 뒤섞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당신이 직접 선을 넘었으니까요. 이제 저도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되니까요. 숙소로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국물과 밥풀로 범벅이 된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세수를 했습니다. 차가운 물이 얼굴을 씻어내는 동안 저는 다짐했습니다. 박철수 상사, 당신이 먼저 던진 식판입니다. 이제 제가 돌려줄 차례군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다가 책상 앞에 앉았다가 다시 창가로 가서 어두운 밤을 바라봤습니다. 온몸이 아직도 떨렸습니다. 수치와 분노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됐습니다. 저는 감정으로 움직이는 피해자가 아니라 증거로 말하는 감찰관이었으니까요. 자정이 넘어서 저는 조용히 숙소를 나섰습니다. 부대는 고요했습니다. 불침번을 서는 병사 몇 명을 제외하면 모두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행정실로 향했습니다. 낮에는 사람들 눈에 띄어 접근하기 어려웠던 곳. 저는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습니다. 정준장님이 미리 마련해준 마스터키였습니다. 불을 켜지 않고 손전등만 켰습니다. 가느다란 빗줄기가 어둠을 가르며 서류 캐비닛을 비췄습니다. 식자재 관리 대장을 찾았습니다. 두꺼운 장부였습니다. 펼쳐보니 빽빽한 숫자들이 가득했습니다. 입고량, 출고량, 재고량 하나하나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확인했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이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몇 페이지를 넘기다 보니 미세한 불일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입고량과 실제 사용량의 차이, 폐기 처리된 물품의 양이 비정상적으로 많은 날들. 저는 휴대폰으로 하나하나 사진을 찍었습니다. 플래시 없이 조용히 다음은 거래 명세서였습니다. 어느 업체에서 얼마만큼의 식자재를 구입했는지 기록된 서류들. 이것도 하나씩 펼쳐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같은 품목을 서로 다른 업체에서 구입한 기록이 중복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들어온 양은 한 곳 분량뿐이었습니다. 차액은 누군가의 주머니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더 파고들었습니다. 폐기 물품 처리 기록, 재고 조사 보고서, 업체와의 계약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서류 더미와 씨름했습니다. 새벽 4시쯤 저는 충분한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사진만 200장이 넘었습니다. 이 정도면 비리의 윤곽을 그릴 수 있었습니다. 조용히 서류를 제자리에 돌려놓고 행정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갑자기 불이 켜졌습니다. 중위님. 깜짝 놀라 돌아보니 이민수 이병이 서 있었습니다. 불침번을 서는 중이었던 모양입니다. 이병. 놀랐네 중위님. 이 시간에 왜?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신분을 숨기고 있지만 이민수 이병은 제게 우호적이었습니다. 혹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병, 혹시 시간 있어요? 잠깐 이야기 좀 하고 싶은데. 이민수 이병은 주저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부대 구석의 벤치로 갔습니다. 초봄 새벽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이병. 솔직히 물어볼게요. 이 부대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이민수 이병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중위님도 느끼셨군요. 느낀 정도가 아니에요. 확신하고 있어요. 박 상사가 뭔가 숨기고 있어요. 이민수 이병은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건 알았어요. 구체적으로 뭘 봤어요? 밤에 박 상사가 트럭에 뭔가를 싣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식자재 같았는데 공식 기록에는 없는 물건들이었어요. 그리고 낯선 사람들이 와서
박 상사와 이야기하는 것도 봤고요. 그 사람들 어떻게 생겼어요? 40대쯤. 민간인 차림이었는데 뭔가 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납품업자들이었을 것입니다. 리베이트를 주고받는 이병. 나 좀 도와줄 수 있어요? 도와드린다는 게 이 부대의 비리를 밝혀내고 싶어요 하지만 혼자서는 한계가 있어요. 내부 사정을 아는 사람이 필요해요. 이민수 이병은 한참 동안 고민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두려움과 정의감이 싸우는 게 보였습니다. 중위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무섭습니다. 박 상사는 이 부대에서 10년 넘게 있었어요. 부대장님도 그를 믿고 병사들도 그를 무서워해요. 제가 만약 그에게 대항하면 알아요. 위험한 일이에요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민수 이병은 고개를 들어 별이 가득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어제 중위님이 식판에 음식을 뒤집어 쓰는 걸 봤을 때 정말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너무 비겁했습니다. 이병.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는 몇 달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 하지만 모른 척 했습니다. 제 군 생활이 편하고 싶어서. 겁이 나서. 이민수 이병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돕겠습니다. 중위님 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고마워요. 이병 위험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성공하면 이 부대가 달라질 거예요. 중위님, 응?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중위님은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겁니까? 다른 장교들은 그냥 임기만 채우고 전출 가는데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계속 숨겨야 할까요? 나도 한때는 부조리한 조직 때문에 힘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 누군가 나를 도와줬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도와줄 차례라고 생각해요. 완전한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감찰관이 된 이유 중 하나였으니까요. 다음 날부터 이민수 이병과 저는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이병은 낮 동안 박 상사의 동선을 기록했습니다. 누구를 만나는지, 어디로 가는지, 전화 통화는 누구와 하는지. 저는 밤마다 서류를 뒤졌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이병이 중요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중위님. 매달 15일 저녁에 박 상사가 부대 밖으로 나갑니다. 항상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로 어디로? 부대 뒤편에 있는 작은 식당이요. 거기서 누군가를 만나는 것 같아요. 다음 15일이 언제죠? 이틀 후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날 우리도 가봅시다. 중위님, 위험하지 않을까요? 물론이죠. 하지만 현장을 봐야 확실한 증거를 잡을 수 있어요. 15일 저녁. 우리는 조심스럽게 박 상사를 미행했습니다. 그는 민간인 차림으로 부대를 나와 작은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식당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30분쯤 지났을 때 한 남자가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중년의 뚱뚱한 남자였습니다. 저 사람, 식자재 납품 업체 사장입니다. 이민수 이병이 속삭였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몇 번 부대에 온 적이 있어요. 명함을 본 적이 있는데 삼성식품 대표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휴대폰으로 그 남자의 모습을 찍었습니다. 1시간쯤 후, 두 사람이 나왔습니다. 악수를 나누고 박 상사가 두툼한 봉투를 받았습니다. 결정적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연속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이민수 이병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중위님. 이제 증거가 충분한 거 아닙니까? 아니요. 아직 부족해요. 사진만으로는 단순
만남이라고 둘러댈 수 있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장부와 실물, 그리고 거래 내역까지. 그런데 그걸 어떻게 방법이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저는 매일 밤 조금씩 퍼즐을 맞춰 나갔습니다. 박상사의 거래 패턴, 업체들과의 관계, 돈의 흐름 모든 것이 하나씩 명확해졌습니다. 이 부대의 비리는 단순히 박상사 개인의 일탈이 아니었습니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범죄였습니다. 납품 업체들과 짜고, 가짜 거래를 만들고, 차액을 나눠 가졌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병사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질 낮은 식자재, 부족한 양, 형편없는 식단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조금만 더 견디면 모든 것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2주일이 지났을 무렵 박상사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중위님, 요즘 야근을 자주 하시는군요. 어느 날 저녁 행정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는데 박상사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가능한 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업무 파악하느라 시간이 좀 걸리네요. 그렇습니까? 무슨 업무를 그렇게 열심히 보시는지. 박상사가 제 책상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재빨리 서류를 뒤집어 덮었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다음 주 식자재 발주 계획이요. 발주 계획은 제가 하는 일입니다. 중위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고 싶어서요. 박상사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최대한 태연하게 그의 시선을 받아냈습니다. 중위님, 혹시 뭘 찾고 계신 겁니까? 찾다뇨? 아니, 그냥 궁금해서요. 요즘 중위님이 문서실도 자주 들락거리시고 야근도 많이 하시고 마치 뭔가를 조사하시는 것처럼 보여서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상사님, 제가 뭘 조사한다는 겁니까? 저는 그냥 업무를 배우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박상사는 그렇게 말하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뒷모습에서 의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민수 이병에게 연락했습니다. 이병,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박상사가 눈치챈 것 같아요. 어떻게 하죠, 중위님? 당분간 움직임을 최소화해요. 절대 박상사 앞에서 저와 친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이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숙소로 돌아왔다가 경악했습니다. 방 안이 난장판이었습니다. 옷장은 열려 있고, 서랍은 뒤집어져 있고, 침대 밑까지 뒤져진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제일 먼저 확인한 건 노트북이었습니다. 다행히 노트북은 항상 제 몸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인쇄해둔 자료 일부가 사라졌습니다. 젠장 박상사였을 것입니다. 아니면 그의 지시를 받은 누군가. 저는 급하게 남은 자료들을 확인했습니다. 핵심 증거는 다행히 안전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보조 자료가 사라졌습니다. 문제는 이제 박상사가 제가 뭔가를 조사하고 있다는 걸 확신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급하게 이민수 이병을 찾아갔습니다. 이병은 창고에서 물품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병, 잠깐 중위님. 이병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어떡하죠? 중위님, 박상사가 저를 부르더니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중위님과 무슨 이야기를 나눴냐고. 제가 중위님을 도왔냐고. 뭐라고 대답했어요?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믿는 것 같지 않았어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병, 이제부터 더 조심해야 해요. 박상사가 우리를 주시하고 있어요. 중위님, 무섭습니다. 이러다가 저희 둘 다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조금만 더 견디면 돼요. 하지만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그날 저녁, 이민수 이병이 박 상사에게 불려갔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박 상사의 사무실 문이 닫혔고 안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30분쯤 후 이병이 나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가려다가 멈췄습니다. 지금 다가가면 오히려 이병을 더 위험하게 만들 것 같았습니다. 밤이 되어서야 이병에게 조심스럽게 연락했습니다. 부대 구석의 벤치에서 만났습니다. 이병, 괜찮아요? 이민수 이병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중위님 박 상사가 협박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만약 제가 입을 열면 군 생활을 끝장내겠다고 했어요. 전과를 만들어서라도 영창에 보내겠다고. 그리고 이병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동생 이야기를 꺼냈어요. 제 동생이 다음 달에 입대하는데 그 동생까지 건드리겠다고. 제 주먹이 절로 쥐어졌습니다. 가족까지 위협한다니. 박 상사는 생각보다 훨씬 더 비열한 인간이었습니다. 이병. 그런 협박에 넘어가면 안 돼요. 하지만 중위님, 제 동생까지 위험해지는데 어떻게 박 상사는 겁을 주는 거예요? 실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제 목소리에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박 상사가 이 부대에서 10년 넘게 권력을 쥐고 있었다면 못할 일도 없을 것 같았습니다. 중위님, 미안합니다. 저 더 이상 도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병 정말 미안합니다. 저는 비겁한 인간입니다. 하지만 제 동생만큼은 지켜야 합니다. 이민수 이병은 그렇게 말하고 일어섰습니다. 저는 그를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를 더 위험에 빠뜨릴 권리가 저에게는 없었습니다. 이병이 사라지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별이 보였습니다. 혼자구나. 이제 정말 혼자구나.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박 상사는 이제 제가 조사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언제든 저를 제거할 방법을 찾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를 도와줄 사람은 이제 없습니다. 숙소로 돌아가는 길. 저는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누가 따라오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피해망상일까요? 아니면 실제로 감시당하고 있는 걸까요? 방에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지금까지 모은 증거들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충분할까요? 박 상사를 잡기에 충분할까요? 아직 부족했습니다. 결정적인 한 방이 없었습니다. 장부와 사진만으로는 박 상사가 변명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속 진행해야 할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정준장님께 보고하고 공식 조사를 시작해야 할까요? 고민하다가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두려워하고 있구나. 처음으로 두려워하고 있구나. 하지만 동시에 다른 감정도 느꼈습니다. 분노, 더욱 깊어진 분노. 박 상사는 저를 위협했을 뿐만 아니라 이민수 이병과 그의 가족까지 위협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병사들이 그런 식으로 침묵을 강요당했을까요? 저는 책상 서랍에서 거울을 꺼내 제 얼굴을 봤습니다. 며칠 사이 야위고 다크서클이 짙어진 얼굴. 하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두렵지 않아. 저는 거울 속의 나에게 말했습니다. 이번엔 반드시 끝장을 보리라. 그날 밤, 저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더 대담하고, 더 위험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잡을 수 있는 계획을 혼자서라도 해낼 것입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제일 긴 일주일이었습니다. 박 상사의 감시는 더욱 강화됐습니다. 제가 어디를 가든 누군가 지켜보는 것 같았습니다. 밤에 행정실에 가려고 해도 항상 누군가 근처에 있었습니다. 이민수 이병은 저를 피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쳐도 고개만 숙이고 지나갔습니다. 그의 선택을 탓할 수 없었습니다. 누구나 가족을 지키고 싶은 마음은 같으니까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곳에서 희망이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일요일이었습니다. 부대 안은 한가했고 대부분의 병사들은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숙소에서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이민수 이병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이 전과 달랐습니다. 결연한 표정이었습니다. 이병. 중위님, 들어가도 될까요? 이병이 들어오자 저는 황급히 문을 닫았습니다. 이병, 무슨 일이에요? 박 상사가 알면 알아요.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왔습니다. 이병은 주머니에서 작은 USB 드라이브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박 상사가 식자재 업자들과 거래하는 현장이 찍힌 CCTV 영상입니다.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어떻게 이걸 지난주에 박 상사 사무실에 들어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컴퓨터에 CCTV 영상 파일이 저장되어 있더라고요. 아마 나중에 증거 인멸용으로 보관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몰래 복사했습니다. 이병 들키면 어쩌려고 들킬 뻔했습니다. 이병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 상사가 갑자기 들어왔어요. 전 겨우 USB를 빼서 주머니에 숨겼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왜 이렇게까지? 어제 제 동생한테 전화가 왔어요. 입대 전에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키는 전화였습니다. 그 목소리를 들으니까 제가 뭘 하고 있는지 깨달았어요. 저는 동생을 지킨다는 핑계로 비겁하게 굴고 있었던 겁니다. 이민수 이병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중위님. 제 목숨 걸고 챙긴 겁니다. 이걸로 박 상사를 잡을 수 있겠죠? 저는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작지만 무거웠습니다. 한 병사의 용기가 담긴 무게였습니다. 고마워요. 이병 정말 고마워요. 제가 더 감사합니다. 중위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계속 비겁하게 살았을 겁니다. 이병이 나간 후 저는 즉시 노트북에 USB를 꽂았습니다.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날짜는 지난달이었습니다. 박 상사가 부대 뒤편 창고에서 한 남자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식자재 납품업자로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식자재 박스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박 상사가 장부를 펼쳐 보여줬습니다. 업자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봉투를 건넸습니다. 박 상사는 그것을 받아 재킷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이보다 더 명확한 현장 포착은 없었습니다. 영상은 계속됐습니다. 다른 날짜, 다른 업자 하지만 패턴은 똑같았습니다. 장부 확인, 봉투 전달, 악수. 저는 영상을 멈추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드디어 결정적 증거를 손에 넣었습니다. 즉시 정준장님께 암호화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영상 파일과 함께 지금까지 수집한 모든 자료를 첨부했습니다. 준장님.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작전을 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을 보내고 나니 온몸의 긴장이 풀렸습니다. 이제 끝이 보였습니다. 조금만 더 견디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하지만 제 아니란 생각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저는 행정실에서 정준장님의 회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상을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네트워크가 끊겼습니다. 인터넷 연결이 차단됐습니다. 뭐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랜 케이블을 확인하려고 책상 아래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박 상사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뒤에는 부대 헌병 2명이 있었습니다. 서진 중위 박 상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네트워크 무단 사용 혐의로 당신을 조사하겠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정당한 업무 시간 외에 부대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외부로 기밀 자료를 유출하려 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보안 위반입니다. 박 상사가 제 노트북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노트북을 움켜쥐었습니다. 상사님. 이건 제 개인 물품입니다. 영장 없이는 지금 영장 타령할 때입니까? 중위, 저항하면 더 불리해집니다. 헌병들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급히 노트북을 닫고 품에 안았습니다. 죄송하지만 이건 드릴 수 없습니다. 중위. 박 상사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지금 상급자 명령을 거부하는 겁니까? 상급자라도 부당한 명령에는 따를 수 없습니다. 순간 박 상사의 눈빛이 섬뜩하게 변했습니다. 그는 헌병들에게 눈짓했습니다. 저 사람 구속하시오 명령. 불복종과 보안 위반 혐의로 헌병들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기다리십시오. 저는 정당한 권한으로. 무슨 권한? 당신은 이 부대 막내 장교일 뿐입니다. 박 상사가 비웃었습니다. 당신이 뭘 조사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어요. 증거? 이미 다 없앴습니다. 당신 방에 숨겨둔 자료들, 컴퓨터 파일들, 전부 사라졌어요.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이민수 이병. 그 녀석도 이미 처리했습니다. 영창 보냈어요. 군무 이탈 혐의로 뭐라고요? 당신 혼자서 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 부대는 내가 10년 넘게 지배해온 곳입니다. 당신 같은 애송이, 여자가 어쩔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헌병들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노트북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박 상사가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것도 증거물로 압수하겠습니다. 안 돼 하지만 제 저항은 무의미했습니다. 헌병들에게 끌려나갔습니다. 복도를 지나는 동안 다른 병사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동정 어린 눈빛, 안타까워하는 표정. 저는 끌려가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정준장님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곧 구출해 주실 것입니다. 조금만 더 견디면. 그때 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발신자는 정준장이었습니다. 계획대로 진행해라. 저는 그 문자를 읽고 미소 지었습니다. 헌병들은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연행되는 사람이 왜 웃는지 이해할 수 없었겠죠.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된다는 것을. 박 상사. 당신은 방금 가장 큰 실수를 했습니다. 저를 직접 건드린 것. 격리 조사실로 끌려갔습니다. 좁고 차가운 방이었습니다. 헌병들이 나가고 문이 잠겼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대됐습니다. 박철수 상사, 당신의 몰락을 보는 순간이 곧 올 것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자정이 지났습니다. 격리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저는 지난 한 달을 떠올렸습니다. 박 상사의 모욕, 병사들의 고통, 이민수 이병의 용기,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 명령하는 목소리, 차량 소리. 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들어온 사람은 헌병이 아니었습니다.
군검찰 수사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정준장님이 서 계셨습니다. 서진 대령 정준장님이 계급을 부르셨습니다. 제 진짜 계급을 준장님, 저는 일어나 차렷 자세를 취했습니다. 수고했네. 이제 끝이야. 밖으로 나오니 부대 전체가 발칵 뒤집혀 있었습니다. 군검찰 수사관들이 곳곳을 수색하고 있었습니다. 병사들은 놀란 표정으로 지켜봤습니다. 박 상사는 어디 있습니까? 사무실에 있습니다. 지금 증거를 인멸하려다.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박 상사의 사무실로 갔습니다. 문을 여니 박 상사가 쓰레기통에 불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서류를 태우는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사관들이 즉시 불을 껐습니다. 박철수 상사, 증거 인멸 혐의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박 상사는 당황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의 시선이 저와 마주쳤습니다. 당신 도대체 저는 그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박 상사님, 아니, 박철수 씨. 제 목소리는 이제 더 이상 조심스럽지 않았습니다. 당당했습니다. 이 식당에서 썩은 건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이었어요. 무슨 소리를. 당신은 10년 넘게 이 부대를 농단했습니다. 식자재를 빼돌리고 병사들을 굶기고 입을 막으려는 사람은 협박했죠. 이민수 이병처럼. 박 상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실수를 하셨어요. 저를 중위로 봤다는 것. 저를 여자로 무시했다는 것. 저는 제 신분증을 꺼내 그에게 보여줬습니다. 서진 대령 국방부 감찰실 소속입니다. 순간 박 상사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대령. 저는 한 달 전부터 당신을 조사하기 위해 이곳에 파견됐습니다. 위장 신분으로요. 주변에 병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들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당신이 저를 무시하고 모욕하고 위협하는 동안 저는 증거를 모았습니다. 장부, 거래 내역, CCTV 영상, 증언, 모든 것을 그건 다 없앴어요. 당신 방도 뒤졌고 컴퓨터 파일도 지웠고 그런 줄 알았겠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모은 증거는 이미 국방부 서버에 실시간으로 백업됐습니다. 당신이 제 방을 뒤지든 컴퓨터를 빼앗든 이미 늦었어요. 박 상사는 무릎이 꺾이며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이민수 이병을 영창에 보냈다고요? 그 병사는 지금 군검찰에서 보호받고 있습니다. 핵심 증인으로요. 안 돼. 이럴 수가. 정준장님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박철수 상사. 당신은 군형법 제33조 직권남용, 제63조 뇌물수수, 제67조 군수물자, 횡령 혐의로 구속됩니다. 체포영장은 이미 발부됐습니다. 수사관들이 박 상사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박 상사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그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박철수 씨, 기억하세요? 당신이 제 얼굴에 시판을 쏟았던 그날 그때 제가 뭐라고 했죠? 박 상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끝까지 가보죠.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끝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수사관들이 박 상사를 끌고 나갔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 동안 병사들이 지켜봤습니다. 누군가는 박수를 쳤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명이었지만 곧 박수 소리가 복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병사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얼굴에서 안도, 기쁨, 희망이 보였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서진 대령 정준장님이 제 어깨에 손을 올리셨습니다. 정말 수고했네. 위험한 순간도 많았을 텐데 아닙니다. 준장님, 제 임무였습니다. 박상사만 잡은 게 아니야. 부대장도 연루됐어. 그리고 납품 업체 사장. 3명도 함께 구속됐네. 그럼 이제 이 부대는 완전히 재정비될 거야. 새로운 인원, 새로운 시스템, 병사들이 제대로 된 밥을 먹을 수 있게 될 거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저는 잠시 부대를 둘러봤습니다. 조리실로 갔습니다. 이제는 텅 빈 공간이었습니다. 이민수 이병이 들어왔습니다. 대령님, 이병,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대령님이 계셔서 다행입니다. 대령님이 아니었다면 이 부대는 계속 썩어갔을 겁니다. 아니에요. 이병, 당신이 용기를 냈기 때문입니다. USB 드라이브. 그게 없었다면 저도 성공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민수 이병은 눈물을 훔쳤습니다. 대령님. 정말 통쾌합니다. 박상사가 끌려가는 모습을 보니 정말 이제 이 부대는 달라질 거예요. 당신도 이제 두려움 없이 군 생활할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대령님, 정말 감사합니다. 밖으로 나오니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였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군검찰 조사실에 있었습니다. 박철수 전 상사가 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갑을 찬 채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일주일 사이 많이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서진 대령님, 박철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차가운 눈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용서요? 제게도 가족이 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이 제발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박철수는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박철수 씨. 이민수 이병에게도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 병사를 협박할 때는 그의 동생 이야기까지 꺼내셨죠? 그건 그리고 당신이 부실한 식자재를 납품받아 병사들을 굶긴 동안 그 병사들에게도 각자의 가족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군대에서 제대로 밥이나 먹고 있는지 걱정하는 부모들이요. 박철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은 10년 넘게 그 병사들과 가족들을 배신했습니다. 그런 당신이 이제 와서 가족 타령을 하는 겁니까? 군검찰 조사관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박철수 전 상사, 조사 결과 당신은 지난 12년간 총 8억 원 상당의 식자재를 횡령했습니다. 납품 업체로부터 받은 리베이트만 2억 원이 넘습니다. 그건 저 혼자 한 게 아닙니다. 부대장도 알고 있었고 행정관도 같이 알고 있습니다. 그들도 모두 구속됐습니다. 당신만 처벌받는 게 아니에요. 박철수의 얼굴에서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그를 볼 이유가 없었습니다. 박철수 씨.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하겠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은 제게 여자가 뭘 아느냐고 했습니다. 급양은 남자 일이라고 했죠. 그리고 제 얼굴에 시판을 쏟았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서 있는 건 저입니다. 무릎 꿇은 건 당신이고요. 이제 누가 뭘 아는지 알겠습니까? 박철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조사실을 나와 복도를 걷는데 이민수 이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도 증인으로 조사를 받으러 온 것이었습니다. 대령님. 박상사가 무릎 꿇고 빌더군요. 당연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병사들을 괴롭혔는데요. 이민수 이병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대령님, 부대 소식 들으셨습니까?
새로운 부대장님이 오셨고 급양 시설도 전면 개선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다행이에요. 그리고 대령님. 병사들이 전부 대령님께 감사하다고 합니다. 다들 대령님 덕분에 이제 제대로 된 밥을 먹을 수 있게 됐다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병사들이 용기를 냈기 때문입니다. 특히 당신처럼. 이민수 이병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처음엔 겁이 나서 도망쳤었잖습니까? 하지만 돌아왔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움을 이겨내는 거니까요. 며칠 후 군사법원에서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박철수는 물론이고 전 부대장, 행정관, 그리고 납품업체 사장들까지 모두 법정에 섰습니다. 저는 증인석에서 한 달간의 조사 내용을 진술했습니다. 법정은 조용했고 방청석의 병사들과 가족들은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피고인들은 군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를 저버렸습니다. 병사들에게 제대로 된 식사를 제공할 의무를요. 대신 그들은 사적 이득을 챙기고 입을 막으려는 사람은 협박했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증인은 한 달간 위장 신분으로 활동하셨는데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식판 사건이었습니다. 박철수 피고인이 제 얼굴에 음식을 쏟았을 때 분노와 수치심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오히려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입니까?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조직 전체의 문제라는 것을요. 수많은 병사들이 저보다 더한 모욕과 고통을 겪어왔다는 것을요. 그래서 반드시 끝을 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방청석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판장이 조용히 하라고 했지만 박수는 쉽게 멈추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저는 복도에서 이민수 이병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의 얼굴이 밝았습니다. 대령님. 박상사 표정 보셨습니까? 완전히 망가졌더군요. 당연한 결과예요. 그런데 대령님, 응? 대령님의 진짜 신분이 밝혀지는 순간 정말 통쾌했습니다. 박상사가 얼마나 놀랐는지 저는 그때를 떠올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그때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명패를 내려놓으면서 말했죠. 내 이름은 서진 대령. 국방부 감찰실 소속이다라고. 박상사가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이더군요. 10년 넘게 쌓아온 권력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걸 보는 것 같았습니다. 권력은 원래 그런 겁니다. 정의롭게 쓰지 않으면 언젠가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민수 이병이 갑자기 차렷 자세를 취하고 경례했습니다. 대령님. 정말 감사합니다. 대령님 덕분에 저도 용기를 배웠습니다. 앞으로 남은 군 생활 떳떳하게 살겠습니다. 저는 경례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이병. 당신도 영웅입니다. 그 USB 드라이브 없었으면 우리는 성공하지 못했을 거예요. 당신의 용기를 잊지 마세요. 한 달 후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박철수 전 상사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전 부대장은 징역 5년, 행정관은 징역 3년, 납품업체 사장들은 각각 징역 4년에서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장의 마지막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피고인들은 군인으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양심을 저버렸습니다. 그들의 범죄는 단순한 경제적 이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병사들의 건강과 인권을 짓밟은 것입니다. 이에 법은 엄정한 처벌로 응답합니다. 법정을 나오는 박철수의 모습을 보며 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복수의 쾌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안도와 책임감이었습니다. 이제 한 조직의 부패가 뿌리 뽑혔고 앞으로는 더 나은 시스템이 자리 잡을 것이라는 안도감. 법원을 나서는데 여러 명의 병사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512 급양부대에서 온 병사들이었습니다. 대령님. 그들이 일제히 격려했습니다. 저도 격려로 답했습니다. 한 병사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대령님. 저희 모두를 대표해서 감사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대령님이 아니었다면 저희는 계속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아니에요. 여러분이 침묵하지 않고 증언해줘서 가능했던 일입니다. 이제 부대 식당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장비, 신선한 식자재, 그리고 무엇보다 존중하는 분위기요. 밥이 정말 맛있어졌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거 들으니 정말 기쁘네요, 대령님. 부대로 다시 오시지 않으실 겁니까? 제 임무는 끝났어요. 이제 여러분이 그 부대를 지켜나가야죠. 병사들은 아쉬워했지만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정준장님과 조용한 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서진 대령, 정말 수고 많았네. 이번 작전은 완벽했어. 과분한 말씀입니다. 준장님, 아니야, 자네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 거야. 한 달간 신분을 숨기고 모욕을 견디고 위험을 무릅쓰고 쉽지 않았을 텐데.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솔직히 힘들었습니다. 특히 시판 사건 때는 정말 참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지. 더 큰 목표를 위해서요. 정준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술잔을 들었습니다. 정의를 위해, 건배 정의를 위해. 우리는 잔을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서진 대령, 박 상사가 자네 신분을 알았을 때 표정이 어땠다고? 저는 웃었습니다. 완전히 얼어붙더군요.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자기가 무시했던 중위가 사실은 대령이었고 그것도 국방부 감찰실 소속이었다는 사실을요. 그럴 만도 하지. 10년 넘게 쌓아온 왕국이 한순간에 무너졌으니 준장님. 이번 일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뭔가? 부패는 결국 오만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박 상사는 자신이 너무 강력하다고 믿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건드릴 수 없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방심했고 결국 무너졌습니다. 정준장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야. 그리고 그게 바로 우리 감찰실이 존재하는 이유지. 아무리 강력한 권력도 정의 앞에서는 무너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 달 전, 처음 인제로 향하던 날도 이런 밤이었습니다. 두려움과 결의가 뒤섞였던 그날.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아니, 끝이 아니라 시작인지도 모릅니다. 제512 급양부대는 이제 새롭게 태어날 것입니다. 더 이상 부패와 폭력이 없는 병사들이 존중받는 곳으로. 그것만으로도 지난 한 달의 고통은 충분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다시 제512 급양부대를 찾았습니다. 공식 업무는 아니었습니다. 그저 궁금했습니다. 그곳이 정말 변했는지. 부대 정문을 지나는데 첫인상부터 달랐습니다. 건물들이 새로 페인트 칠되어 깨끗했고 조경도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병사들의 표정도 밝았습니다. 급양 건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완전히 다른 공간이었습니다. 새로운 조리 기구들, 대형 냉장고, 최신식 환기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깨끗했습니다. 위생적이고 밝고 쾌적했습니다. 대령님. 이민수 이병이 달려왔습니다. 아니, 이제는 일병이 됐더군요. 일병, 진급.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대령님. 오늘 오신다고 연락 주셨어야죠. 깜짝 방문이 더 의미 있잖아요. 실제 모습을 보려면 이민수 일병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주변을 가리켰습니다. 보십시오. 대령님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새로운 급양관님이 오신 후로 모든 게 바뀌었어요. 급양관님은 어떤 분이세요?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병사들 의견도 듣고 식단도 같이 짜고 뭔가 문제가 있으면 바로 고치시고 그때 한 중령이 들어왔습니다. 5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온화한 인상의 남성이었습니다. 이민수 일병, 손님이요? 대령님이십니까? 예. 급양관님이신가요? 김태식 중령입니다. 대령님, 소문 많이 들었습니다. 이 부대를 살리신 분이시죠? 과찬이십니다. 김 중령은 반갑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덕분에 제가 좋은 부대를 맡게 됐습니다. 시설도 새로 갖췄고 무엇보다 병사들의 사기가 정말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고 싶어서요. 물론이죠. 마침 점심 준비 중인데 같이 보시겠습니까? 조리실을 둘러봤습니다. 병사들이 웃으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긴장하거나 두려워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메뉴는 뭡니까? 제육볶음, 된장찌개, 시금치나물, 배추김치입니다. 모두 신선한 재료로 만들었습니다. 한 병사가 제육을 볶고 있었습니다. 냄새가 좋았습니다. 예전에 그 역한 냄새가 아니라 정말 맛있게 요리되는 냄새였습니다. 맛 좀 봐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병사가 조심스럽게 한 젓가락 덜어줬습니다. 맛있었습니다. 간도 적당하고 고기도 부드러웠습니다. 훌륭하네요. 이제 식자재를 제대로 받으니까 요리도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김 중령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병사들이 줄을 서서 배식을 받았습니다. 저도 식판을 들고 줄에 섰습니다. 대령님. 저희가 배식해드리겠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줄 서서 받을게요. 식판에 밥과 반찬이 담겼습니다. 양이 충분했습니다. 질도 좋았습니다. 식탁에 앉았습니다. 주변 병사들이 저를 신기하게 쳐다봤지만 곧 각자 식사에 집중했습니다. 한 숟가락 뜨니 정말 맛있었습니다. 제육볶음은 달콤하면서 매콤했고 된장찌개는 구수했습니다. 김치도 적당히 익어서 아삭했습니다. 어때요, 대령님? 이민수 일병이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예전과 비교가 안 되는군요. 그렇죠? 이제 식사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예전엔 의무감으로 먹었는데 이제는 정말 맛있어서 먹어요. 주변 병사들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령님 한 병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예전 일 정말 감사합니다. 대령님 아니었으면 지금도 저희는 형편없는 밥 먹으면서 참고 있었을 거예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당연한 일이지만 실제로 해주신 분은 대령님 뿐이었습니다. 다른 병사들도 동의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밝은 표정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저는 김 중령과 잠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대령님, 이 부대를 맡으면서 가장 놀란 게 뭔지 아십니까? 뭡니까? 병사들이 얼마나 트라우마가 깊었는지입니다. 처음 왔을 때 병사들이 저를 너무 두려워했어요. 급양관을 보면 움츠러들고 실수할까 봐 전전긍긍하고 김중령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박철수 상사가 얼마나 심하게 굴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병사들을 치유하는데 한 달 넘게 걸렸어요. 지금은 많이 나아진 것 같던데요. 예. 이제는 편하게 이야기하고
농담도 하고 실수해도 배우면 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꽤 걸렸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폭력과 부패의 상처는 시설을 바꾼다고 바로 치유되지 않습니다. 시간과 신뢰가 필요합니다. 김중령님 같은 분이 계셔서 다행입니다. 아닙니다. 대령님이 길을 만들어주셨죠. 저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뿐입니다. 부대를 떠나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조리실을 둘러봤습니다. 병사들이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다음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웃으며 일했습니다. 이민수 일병이 배웅하러 나왔습니다. 대령님, 다음에 또 오시죠. 기회가 되면요. 일병, 남은 군 생활 잘 보내요. 예. 대령님 덕분에 정말 달라졌습니다. 제 인생도요, 당신이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용기를 낸 건 당신입니다. 대령님, 응? 언젠가 저도 대령님처럼 정의로운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약한 사람을 돕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할 수 있어요. 이미 첫걸음을 뗐잖아요. 이민수 일병은 눈물을 글썽이며 격려했습니다. 저도 격려로 답했습니다. 부대를 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백미러로 부대를 바라봤습니다. 작은 시골 부대 누구도 주목하지 않던 곳 하지만 이제는 변화의 상징이 된 곳.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노을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정준장님이었습니다. 서진 대령, 어떤가? 부대가 잘 돌아가던가? 예, 준장님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시설도 그렇고, 분위기도 그렇고, 다행이네 자네 덕분이야. 아닙니다. 여러 사람의 노력 덕분입니다. 겸손하긴 그래. 다음 임무 준비는 돼 있나? 다음 임무요? 또 다른 부대에서 문제가 제기됐네. 이번엔 보급 부대야. 자네가 필요해.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준장님 좋아. 내일 브리핑하지.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앞을 바라봤습니다. 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제5일이 급양부대에서의 한 달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제 싸움은 계속됩니다. 어딘가에 또 부조리가 있고 누군가는 고통받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저는 다시 움직일 것입니다. 신분을 숨기고 증거를 모으고 정의를 실현할 것입니다. 박철수 상사는 제게 말했습니다. 여자가 뭘 알아? 하지만 이제 그는 압니다. 여자든 남자든 계급이 높든 낮든 정의 앞에서는 모두 평등하다는 것을, 그리고 악은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저는 차를 몰며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이 바뀌면 밥맛도 달라지는 법이죠. 이민수 일병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음식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조직이 바뀌면 사람들의 삶도 달라집니다. 부패가 사라지면 희망이 생깁니다. 정의가 실현되면 모두가 웃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이 일을 하는 이유입니다. 석양 속으로 차가 달렸습니다. 새로운 임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